모방 행동을 하는 본인은 정작 모를지라도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단서들을 흘리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마치 서로의 뇌가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것처럼요. 그 사람이 내가 볼을 문지르는 행위를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나한테 관심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친해진 뒤에 친밀감을 쌓은 뒤에는 무의식적으로 하려는 모방 행위는 없을까요? 친밀감이 쌓은 순간에 나오게 되는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행동이 바로 호감을 가지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두 번째 단서이죠. 두 번째로 공감과 관련된 반응입니다. 이번에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친밀감을 가진 상대가 하품을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품은 강력한 호감의 신호가 될 수 있고요. 이 말만 들으시면 한 명이 하품하면 다 따라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거 거울 뉴런이 활성화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이를 밝혀낸 최신 심리학 연구가 두 개가 있거든요. 소개해드릴게요. 하품과 호감 이야기 첫 번째, 하품은 친밀감을 가진 사람과 있을 때 더 많이 한다. 피사대학의 엘리자베타 팔라기 교수는 친밀감과 하품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109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실험을 진행했죠. 실험 자체는 되게 간단했어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하품을 얼마나 따라하는가를 측정했거든요. 그리고 참가자의 반대편에 앉은 사람은 총 4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모르는 사람, 두 번째로 지인, 세 번째로 친구, 그리고 네 번째로 가족이었죠. 이 중에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품을 더 많이 했을까요? 네, 예상하셨듯이 친밀감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이 하품을 따라했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낯선 사람보다는 지인일 때, 지인보다는 친구일 때, 친구일 때보다는 가족일 때 더 많이 하품을 했죠. 그리고 연구에서는 이 이유에 대해서 사회적인 유대가 가까울수록 상대에게 친밀감을 더 느낄수록 대화에 공감을 많이 할수록 하품이 전염될 가능성이 더 높았고, 이런 다른 사람의 하품을 복제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친밀감의 정도를 알려주는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라고 결론 내렸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품을 하는 이유는 생리학적으로는 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심리학적으로는 타인과 친밀감을 느끼는 순간에 드러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친밀감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또 이 결과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품이 전염되는 게 친밀감의 반응이라고? 그냥 편한 사람과 있으면 그냥 더 자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연구 결과를 더 말씀드릴게요. 하품과 호감 두 번째 이야기, 하품은 사이코패스와 관련이 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연구는 무려 이그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이그 노벨상을 받은 연구 주제들은 자석을 이용한 개구리 공중부양 실험, 스트리퍼의 배란기와 수입과의 관련성, 사랑에 빠진 것과 강박장애는 구분할 수 없다 등 처음에 들었을 땐 진짜 어이가 없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주제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린 논문의 제목은 하품의 전염과 사이코패스인데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런들 교수가 밝히기로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을수록 하품을 따라하지 않는다 라고 해요. 런들 교수는 13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실험을 진행했거든요. 사람들에게 사이코패스 검사지인 PCLR을 진행한 다음에 비디오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비디오에는 웃는 표정, 무표정, 하품하는 표정, 총 3가지의 표정이 담겨 있었죠. 이 중 하품하는 표정을 볼 때 사람들이 그 하품을 따라하는지 아닌지 측정했거든요. 그리고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을수록 하품을 따라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부분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고 나서 너 하품을 따라하지 않아? 너 그럼 사이코패스야 라는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PCLR은 여러 영역으로 사이코패스를 측정하는데 그 중에는 냉담이라는 영역도 있거든요. 이때 하품을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역이 남들보다 더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정의되는 사이코패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선천적인 공감 능력의 결여이거든요. 선천적으로 공감 능력이 결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품의 행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행위에 대해서 따라하지 않았다 로 볼 수 있어요. 연구에서도 감수성이 낮은 참가자들이 하품을 따라하는 빈도가 낮았다 라고 설명하고요. 즉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품은 공감을 대표해주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라는 거죠. 이 하품을 하는 행위는 뇌에서도 관찰을 할 수 있거든요. 연구에서도 EMG, GSR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품을 하는 순간에는 뇌의 편도체 부분이 활성화됐다 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편도체는 감정 처리와 공감 능력에 관한 뇌의 부위고요. 그래서 하품은 단순히 누군가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품을 한 사람에게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공감을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는 거죠. 실제로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뇌 부위 중에 전운동 피질과 하두정 피질이 활성화되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감정 표현과 공감을 해주는 편도체가 활성되기 때문에 같은 하품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의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하품을 안 하면 사이코패스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기에 무의식적 공감 행위인 하품이 전염되지 않음으로써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을수록 하품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후속 연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그냥 재미로만 넘기셔도 됩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결국 두 논문을 종합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품을 하는 이유는 친밀감을 가진 상대와 있을수록 공감을 해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질수록 하품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이 사람이 나를 친하다고 생각하나? 라는 생각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요, 내가 하품을 할 때 따라하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친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품을 따라하는 것은 이성적인 호감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친밀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를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또 아니면 그냥 내 얘기가 지루해서 하품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뇌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생리적으로 하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품하는 것만으로 혼자 김칫국을 마시면 안 됩니다. 네, 마지막 단서입니다. 볼을 만지는 것은 얼굴과 손과 관련된 모방, 하품이 전염되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것. 하지만 이것들은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세 번째 단서이죠. 세 번째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게 되면 맞추는 템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호감 신호는 걷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두드러지는 호감 신호라고 해요. 실험 참가자는 남성 11명, 여성 11명이었고 각자의 파트너와 함께 참여를 했죠. 그리고 파트너에는 친구도 있었고 남사친, 여사친 관계도 있었고 연인, 부부 사이도 있었어요. 조건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했지만 참가자들은 일반적으로 600m에서 800m를 걸었고 100m마다 걸음걸이 속도를 측정했죠. 또 비교를 위해서 혼자 걷기도 하고 같이 걷기도 했고요. 요약하면 파트너와 함께 걸을 때와 혼자 걸을 때의 차이는 있는가를 알아본 거죠. 실험은 이게 다예요. 어때요? 되게 간단하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험 결과, 다른 관계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지만 로맨틱한 관계일 때만 유일하게 걸음걸이를 서로 맞췄다라고 해요. 남사친, 여사친과 같은 이성친구 사이나 같은 성별의 동성친구 간에는 함께 걷든 혼자 걷든 걸음의 속도의 차이의 변화가 크게 없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성 중에서도 로맨틱한 관계인 경우에는 남성은 여성을 위해서 걸음 속도를 늦췄고 여성은 남성을 위해서 걸음 속도를 높였다고 해요. 특히 남성이 걸음을 맞추는 것이 가장 차이가 컸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신장이 크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파트너와 함께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일부러 걸음걸이를 늦췄다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7% 정도의 걸음 속도를 늦췄고, 그렇게 걸음걸이를 늦춘 이유는 자신은 속도를 조정하기 때문에 에너지 부담이 늘어나게 되지만 같이 걷는 여성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아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걸었다고 해요. 일종의 숨겨져 있는 배려인 거죠. 이건 제가 실제로 많이 보기도 한 건데요. 약혼을 한 학교 형이랑 배우자분이 함께 걸어가는 걸 제가 뒤에서 지켜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는데 키 차이가 20cm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걷는 거리랑 걸음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키 차이가 꽤 나는데도 불구하고요. 한번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 애인들이 걷는 것들을 뒤에서 한번 자세히 지켜보세요. 그렇게 비슷하게 걷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호감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평소 걸음과 나 함께 걸을 때의 걸음에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 걸음이 빠른 사람이 상대 걸음에 맞춰 걷는 경우, 키가 커서 보폭이 큰 사람이 보폭을 맞춰서 걷는 경우, 상대가 숨이 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느리게 걷는 경우, 이 경우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상대의 걸음을 맞춘다는 게 항상 맞춰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를 나의 걸음에 맞추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데 성격이 급해서, 아니면 그냥 걸음이 너무 빨라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끌어가면서 걷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다리가 짧아 슬픈 짐승인 내가 그 사람의 걸음에 어쩔 수 없이 맞춰야 하죠. 네, 결론입니다. 호감 유무를 알기 위해서는 동일시하라는 행위를 보면 되고, 이러한 모방 행위는 무의식적인 호감의 단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본적으로 왜 호감을 보인 상대한테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고 따라하려고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이 호감도를 실제로 증진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는 비언어적인 신호들이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때 상대 말투 행동을 따라하게 되면 상대방은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뭔가 대화가 잘 흘러간다고 느끼거나 뭔가 잘 통한다고 느낀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따라하는 이유이자 자연스럽게 호감도가 오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 만일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를 기억했다가 한번 자연스럽게, 이게 중요해요, 자연스럽게 모방해보세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호감을 부드럽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모방하는 것도 일종의 의사소통 방식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호들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보다도 리스크가 없어요. 내 의도를 들켰을 때도 상대방이
불쾌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호감을 보이기 위해서 볼을 문지르거나 하품을 따라하거나 걸음걸이를 맞추는 것들은 귀엽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인간적인 매력으로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기본적으로 공감받고 이해받기를 원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상대와 동일시하려는 모방 행위는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려고 노력한다는 몸으로 보여주는 젠틀하고 따뜻한 신호들이라는 거죠. 네, 이번에도 얘기가 길었네요. 4개 논문을 통해서 살펴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그 사람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과 공유를 해준다면 저는 너무나 고마울 것 같고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